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수채화 도구를 들고 일요일 날 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시 이렇게 약간 방임된, 특히 일요일은 굉장히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아무도 몰래 어, 그 화구를 챙겨 들고 그 언덕에 올라서 학교 운동장을 자주 그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느 날 제가 미술상을 받았어요. 상은 전국 어린이 방공 실기 대회에서 이제 포스터를 그려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메달이었어요. 그 메달을 들고 막 그 답심리 변두리의 골목길을 막 뛰어가면서 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엄마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면 고생하는 우리 엄마가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 골목길을 막 뛰어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주로 미술반과 문학반, 서클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내가 미술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그림 그리기가 나의 놀이이고 소일거리여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림은 곧 서양화였고요. 이제 물론 뭐 디자인이나 조각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는 약간 막연히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술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렸어요. 학교에서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음, 학교의 모든 거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도가, 온실, 뭐 운동장, 지붕,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미술 교육을 이렇게 가르쳤다면 좀 다양한 경험을 했겠지만, 그리기 말고는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서양화라는 이제 장르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미술은 곧 그리기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의 직업은 그림을 업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만큼 약간 체화되어 있었다고 그러나, 그냥 나에게 그것이 뭐 직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평생 해야 할 일, 그냥 하게 되지 않을까? 취직하는 사람들의 그 성실함, 그 고단함을 내가 화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화가야 라고 말해야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매일 작업을 하고 그림으로 경제적인 해결을 끝까지 도전해 봐야겠다. 만약에 돈을 못 벌면 적게 먹는 방식으로, 적게 먹는다는 게 이제 생활 수준을, 그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 취직을 해서 사는 삶이 너무 고단해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면 나는 더 성실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나를 이렇게 고용해서 이게 직업인처럼 해야만 내가 그거를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그때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저는 화실을 차렸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것처럼 어쨌든 경제적인 자립을 내 스스로 해결해야겠다라는 거는 되게 투철하지 않았나, 사춘기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작가분이셨어요. 그래서 수업을 어, 이제 한 학기를
전시장을 10군데를 돌고 리플렛 10장을 모아오고 감상문을 하나 써내는 게 그 한 학기 수업이었어요. 제가 이제 인사동이랑 가까운 데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저는 이제 100장을 모았죠. 한 학기니까 한 토요일 날 한 번 돌면 한 10군데 돌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대부분 전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장하고 감상문 10편 써서 냈죠. 그러고 나니까 미술계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제 고등학교 고3 때쯤에는. 그래서 이제 의문점 중에 하나가 미술이 너무 우리와 동떨어져 있고 굉장히 그 온실 속의 화채 같은 느낌? 그 당시 제 수준에서는 화가가 굉장히 많은데 왜 특정 학교 출신들이 거의 다지? 그리고 여성 작가는 왜 이렇게 없지?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문점을 알고 꼭 대학을 안 갔어도 저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는 게 곧 그림 그리기와 맞물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는 그런 질문을 쫓아다니게 됐죠. 왜냐면 학교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학교 수업은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학교 바깥으로 그런 질문을 찾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학교 앞에 이제 그 83년도인데 두렁 창립 예행전이라는 찌라시가 뿌려져 있었어요. 근데 되게 촌스러운 문장과 그리고 뭐 장소를 보니까 애옥의 소극장이라고 신촌에 있는 지하, 거기 지하라고 써 있더라고. 특히 그때만 해도 우리가 미술에 대한 환타지는 더 크잖아요. 외국 작가만 좋아하고 그랬을 때인데도 질문만큼은 되게 근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이란 무엇인가, 뭐 삶과 미술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민족적 형식은 왜 고민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들은 되게 근원적이어서 그때 나를 빼놓고 미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 이러고서 이제 그 찌라시를 들고 제가 제 발로 찾아간 게 두렁과의 첫 인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두렁에 이제 85년도에 가입을 하게 되죠. 두렁은 어떤 집단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라는 것으로 두렁에 들어갔다기보단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하니까 나도 같이 여기서 뭔가 그 해결이라기보다 이런 질문들의 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렁과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는 작가라고 하는 명칭을 그렇게 함부로 스스로 말할 수 없었고, 그러기 전에 모색하는 시간을 되게 유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세대니까 찾아다니는 과정이지 내가 무엇을 선언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빨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렁의 질문 중에 또 유효했던 게, 그러니까 다 그 전에 미술사조, 지금 뭐 내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배운 미술사조들은 그냥 미술이 미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렁은 미술 바깥에서 미술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술을 밖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 안팎에서 미술을 보는 좀 그런 충돌이 좀 좋았고, 그 당시에는 단색화와 그 다음에 국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즘,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유학을 가거나 가지 않더라도 정보가 굉장히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서구 미술 사조가 오면 그거를 약간 베끼는, 흉내내는 방식이어서 우리 안에서 자생적인 미술이 나왔는 걸 내가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저게 추상이냐 단색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얘기 같지가 않은 것들이 이제 나에게는
내 길을 찾아다니게 한 계기를 줬어요. 미술이 나에게 밀착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최소한 공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 80년대라는 특수성이 되게 치열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치열한 삶을 경험해야 하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미술이 지식인이기도 작가이기 전에 지식인이기도 하잖아요. 80년대를 이제 그 이념 논쟁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 왜냐하면 그때는 대학을 가기 힘들었고 대학을 간다라는 건 되게 특혜였어요. 특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되게 그것에 어떤 사회에 공헌을 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독재 정권 때 간첩 혐의로 대가는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대학에 와서 알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이나 그리고 부채감 그건 대학에 와서 깨닫게 됐고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깨달은 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사회운동을 이끄는데 많이 이제 역할을 했고 삶의 문제 그리고 그걸 등한시할 수가 없었고 젊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부딪혀서 그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그것을 미술과 결합하고 싶었고 그래서 드롱에 들어가게 됐죠. 85년도에 졸업을 하자마자 터 그룹을 만들었어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만든 그룹이었지만 남성 작가들 중심의 그룹이 대다수였죠. 여성 작가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여대를 나왔으니까 그 6명의 여성들과 친분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터 그룹을 85년도에 졸업하자마자 만들었죠. 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 85년도에 이제 전시를 해요. 그때 한 작업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 캐트 콜비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철조망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그 형식은 먹선 중심으로 그 선 중심으로 그렸어요. 그때 두렁하고 터 그룹하고 같이 병행을 했는데 두렁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어떤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이쪽에 도움이 되는 작업들을 걸개 그림도 그리고 뭐 형식적으로는 또 하나는 민족적 형식을 찾으려고 민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화풍의 외곽선을 두르는 방식으로 터그룹전에 냈었고 이제 걸개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민화풍의 방식으로 작업을 했죠. 85년도에 두렁과 활동을 하다가 85년도 중반에 힘전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작업실에서 두렁 작업을 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힘전으로 경찰서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작업들은 다 이제 구로동의 노동 현장에서 쓰여질 걸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86년도 말에 이제 그때 한국 사회가 노동운동이 본물처럼 터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노조라는 말도 꺼내면 감옥에 가던 시기였고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6월 항쟁 이러면서 그 6월 항쟁의 힘을 얻어서 노동 쪽도 이제 모든 이제 공장들이 노조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인천과 구로동 쪽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노동운동이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두렁은 절반은 뭐 한 20명 정도면 10명 정도는 서울에 남아서 이렇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활동을 하자. 그리고 이제 7, 8명 정도는 인천에 가서 노동운동을 도와주면서 이제 현장에 취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서 처음에 저는 10개월 동안은 뭐 노조를 만든다든지 그렇지만 공장 다니느라 바빴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개월 다니고 나서 내가 그림이 전혀 노동운동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그림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림이지만 포기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진다고 할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장을 나오게 되죠. 나오면서 이제 개인 작업과 노동자 지원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주로 걸개 그림은 그리게 되죠. 이제 파업 현장이 있을 때 지금처럼 뭐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러니까 걸개 그림이 당시에는 필요했고 그리고 판화는 목판화는 많이 찍어서 이렇게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쉽게 작품을 향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판화가 붐을 이뤘었고 저도 목판화를 이제 당시에 많이 제작을 하게 돼요. 회화는 전투를 치르듯이 이렇게 중간에 끊기가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판화는 이제 그러니까 비교적 나눠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작업 과정이 수월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판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필요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매체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르가 그거 말고 걸개 그림 그리고 목판화하고 다른 페인팅을 시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판화를 하게 됐고 그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가장 절실한 문제를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왔던 절실한 느낌을 작업을 하다 보니 내가 그 당시에 인천에 있었고 또 현장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인천에서의 생활, 환경, 특히 현장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한 게 내 전체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타가소의 아이들을 그리게 돼요. 그 당시 그러니까 삶의 기록 같은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잔업하고 나온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저거를 꼭 내가 그려놓고 싶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들 아이를 낳고 이런 시기여서 친구가 아이를 낳는데 걸음마를 시키는 모습으로 판화를 해서 선물을 하게 되고 파업 현장에 갔더니 그 보초를 쓰고 있는데 여성들이 어린 여공들이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투쟁 현장이라는 곳이 이게 파업이 길어지면 일상이 돼요. 그럼 거기서 책도 읽고 춤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하고 그냥 정말 그 순진무구하게 생긴 애들이 강목도 들고 있고 그런 거를 저거 내가 안 그리면 또 그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총 17점을 그렸더라고요. 이제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5년 동안. 근데 그걸 차례대로 이렇게 놓으면 다른 일기가 없어요. 그냥 제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냥 이때 애가 생겼나 보다. 이때 뭐 취직을 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 그린 게 이제 목장갑이잖아요. 그 목장갑에 얽힌 애환 뭐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게 목장갑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빨랫줄에 널려 있어요. 외곽선을 두르고 그렇게 작업을 이제 초기 작업은 미나풍의 형식으로 초기 작업은 진행이 되다가 제가 이제 한 92년도 그때쯤 본격적으로 회화를 하려고 했을 때 미나풍이 저에게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떤 서구적인 형식이라면 형식 이런 것들은 이미 내 몸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미나풍은 접었고 그리고 이제 목판화도 한 서너 점씩
찍어 놓고 못 파놔도 봉인을 하게 되죠. 저는 미술이 이렇게 뭔가 노동 현장과 결합해서 어떤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노동운동에 도움이 되는 건 지금 미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술을 관두고 지금 노조를 만들고 그 지금 파업 현장에서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도우는 일이지 미술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되게 많이 갈등을 했죠. 미술을 그만둔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허무하다고 그럴까? 그리고 그것이 꼭 사회에 공헌되지 않는 이야기라도 나의 실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그게 고민이 돼서 이제 같이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죠. 고백을 했어요. 나 사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그렇다 그랬더니 당장 그만두고 와서 그림 그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같이 갔던 선후배들한테는 말을 못했죠.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외곽에서 지원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죠. 실제로 공장 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전혀. 그럴 수 없죠. 외곽에 나와서 이제 일손 나눔이라는 단체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름도 소박하죠. 일손 나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노조를. 대한민국이 노조를 어떻게 운행할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로고도 필요하고 플랜카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많은 부분 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 디자인에 가까운 거였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손 나눔. 물론 일손 나눔은 다양한 장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춤 가르쳐 주는 팀도 있었고 노래 가르쳐 주는 팀, 노래하는 팀도 있었고 연극 팀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일손 나눔 들어갔을 때는 저 혼자였고 그래서 이제 미술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하면서 지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걸개 그림 그리고 미술 교실 운영하고 그러니까 파업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의 하나로 노동자 판화 교실 하고. 근데 참 노동자 판화 교실 할 때 노동자들이 한 판화도 참 좋은 작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또 감동받은 작업도 있고. 제가 여성 미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성 미술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니고 내가 하다 보면 여성 미술이 되는 약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체화돼서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터그룹을 이제 85년대에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85년도에 전시를 하고 그때 10월 모임전이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성남, 김진수, 김인수 선생님이 하는 10월 모임전을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보고 와서 작업이 너무 좋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86년도 초에. 그래서 너무 서로 반가웠죠. 처음에는 이제 이름 없이 모임을 한 1년 정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터 그룹하고 10월 모임전하고 두 그룹이 만나서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여성들과 40대 후반의 여성들이 만나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되죠. 김종래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결합을 하셔서 스터디 하면서 모임을 쭉 하다가 이제 86년도 말에 민미협이 결성되잖아요. 힘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민미협에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민미협 여성분과로 들어가게 돼요. 여성분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봉건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민미협이라든가 민주화 운동이 여성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같이 고민해 줄 줄 알았는데 같이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어, 집중을 하고 싶어서 여성미술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죠.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동시다발로 같이 하고 있었고, 그 미술이 이 폐쇄적으로 골방에서 하는 것에 대한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그것을 작업하고 싶은 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룹을 만들고 이랬던 거는 어, 정말 우리가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아무도 안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샘솟아요, 만나면.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발언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많은 오해 중에 그룹 활동을 혼자서 고고하게 작업을 하는 거를 되게 순수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이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저의 순수성을 지켜주지 않았나. 오히려 그 좀 반어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성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그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그린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취업 공급판 앞에서 이제 어린아이 손을 잡고 아기를 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취업 공급판은 제가 부평공단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느 날 그걸 들여다보는데 보면 있어요. 주부, 그러니까 방역 필은 뭐 부지기수였고, 주부, 일당직, 미혼, 정규직, 학생, 아르바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면 재밌는데, 취업 공고판에서 아무리 내가 들여다봐도 애 둘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라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렸고요. 두 번째는 그 식사 준비해서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진군하듯이 나오는 장면은 제가 이제 아이 낳고 그 부천 그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줌마들을 저녁 나절에 볼 때 뭐든지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건 여자예요. 남자들은 뭘 잘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손에 든 거는 보통 가족을 위한 것들이지, 뭐 낮에 무슨 핸드백 이런 거 빼고는. 그리고 저녁에 막 굉장히 바빠요. 뭐 이렇게 장 봐서 어디론가 달려갔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이제 그걸 그리고 싶었고, 내가 아니면 아무도 저 사람들을, 저 실존들을 그림 속에 등장시키지 않을 것 같았고, 그걸 그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일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되게 나는 그거를 꼭 내가 그려야만 하는 걸로 약간 사명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성들이 되게 당당하고 각각이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론 일하는 여성들은 많이 80년대에 등장하긴 했는데 찌들게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존재감을 좀 잘 표현하고 싶어서 당시에는 되게 그려놓고도 참 촌스럽다. 내 그림 촌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작업이에요. 그 이후로 집사람 시리즈가 계속 이어져요. 입김 친구들하고 집사람의 집이라는 전시를 하게 돼요. 이제 그때 전시장을 집으로 상정해서 작업을 해야 됐는데 나는 그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비치는 천에다가 여성들의 뒷모습의 실루엣을 그려서 막 겹쳐서 설치를 하면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번 이제 또 버전업이 된다 그럴까? 다른 작업으로 가장 최근에 2018년도에 예, 까지 한 서너 번 그 집사람들을 하게 됐어요. 일손 나눔에서 이제 미술 팀으로 있다가 86년도에 개꽃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막 만들어진 인천에 자생적으로 인천의 미술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허용철 선생님하고 인천에 나온 몇 명의 학생들하고 개꽃이라는 미술 그룹이 생겨요. 자생적으로. 그래서 제가 개꽃으로 들어가게 되죠. 개꽃은 갯벌에 핀 꽃. 그러니까 인천의 문화를 꽃피우자 뭐 이런 뜻이에요. 저는 개꽃 안에서 작업을 할 때도 주로 여성 노동자나 여성 문제를 그렸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때 걸개 그림도 그렸는데 코스모스 전자파업 걸개 그림, 송철순 열사도 이런 걸개 그림을 그릴 때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파업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운동을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그 맨 앞에 선봉에 서거나 장이 되거나 나중에 어떤 연합체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남성이 많지만 실제로 노동운동의 뒤에서 일한 사람은 여성 노동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꽃 안에서도 여성 노동자를 많이 지원하고 또 작업도 많지는 않지만 여성 노동자를 판화로 아니 판화로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 그린 거 없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게 자기가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알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나 저는 그때 활동했던 그 여성들, 그 사람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살았다고 봐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여성미술연구회 20명이 넘게 있었는데 이후까지 작업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게 그러니까 그건 무로 돌아가나? 그때 여성미술연구회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그 시기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뎠을까? 그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한 거였고 되게 그게 무엇을 변화시켰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고 자기를 그 시기에 그 살게 한 일이 움직임이지 않았나. 여성미술연구회는 94년도에 해체를 했어요. 해체한 이유는 이제 일정한 우리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활동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다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해체를 했어요. 94년도에. 그리고 저는 개꽃 활동은 93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작업을 개인 작업 특히 회화를 하고 싶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목판화는 접고 또 그 민화풍의 방식이 아닌 자유롭게 뭐 어떤 시도든 자유롭게 해야겠다 이러고 회화를 했는데 내용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내가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야기, 내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재적인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사 준비도 그때 나온 거고 곡식 작업이나 그때 처음으로 또 나물 작업도 처음 나오고 그 당시 내 상황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작업을 하고 있던 시기여서 그런 그 나의 살림을 이루고 있는 그 주변의 그 이야기들을 담았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10년 만에 한 건데 그 전에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전이 자기
그 당시만 해도 초대전이나 기획전이라는 형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전을 자기가 준비해서 돈도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돈은 어 내가 대학 졸업할 때 화실 차렸던 돈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간 개인전을 하려고. 그런데 그렇지만 급하게 마음 먹진 않았어요.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이 모여졌고, 그래서 첫 개인전을 했는데 그 제목을 생명을 살리는 살림전이라고 붙였잖아요. 첫 개인전을. 내 얘기를 했는데 살림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근데 아우른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 어떤 여성들의 보편적인 역할, 보이지 않는 노동, 그러니까 모든 걸 아우르고 있는데 기초공사 같은 건데 인정받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전시를 여는 젊은 작가치고는 그 제목은 여전히 촌스럽고 그 올드한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제목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내가 꼭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누구한테 그 첫 전시 도록을 보여줄 일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지금 그 이후에 전개될 어, 작업들의 단초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물 작업은 2011년도에 다 시작하게 됐고 곡식 작업은 그때 자루에 있는 게 나중에 다 터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첫 전시는 그렇게 기대를 갖고 나는 미술계에 그동안 활동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건일 줄 알았는데 조용히 한 10명 정도 어, 어, 사람도 많이 안 왔었지만 어,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했던 전시였어요. 그 첫 전시 때만 해도 거기에 있는 작업들이 나중에 다시 그리게 될지는 몰랐어요. 나물 작업은 내가 언젠간 저거는 꼭 다시 그리리라 생각을 했지만 곡식 작업은 그냥 제가 그 자루에 담긴 곡식을 발견했을 때의 그 매력, 그 희열은 되게 오래 남아 있었어요. 다양한 곡식들의 빛깔이 먼저 나를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 그 한 알 한 알이 그 씨앗이라는 것,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항상 그 힘든 여성 현실만 직시하다가 그 곡식을 봤을 때에 느꼈던 풍요로움,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기뻤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첫 전시 끝나고 나서 좀 헤맸어요. 1년 정도 무지하게 헤맸고 내가 늘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었어요. 10년 만에 첫 전시를 했는데 어, 아무도 모르고 또 나 무엇을 더 해야 될지가 전망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보기에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는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만약에 그렇게 지금 여기서 관두면 이제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이 모양 요대로 어, 평생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도 요 모양 요대로 이 모습이어도 너는 하겠니?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끝까지 작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쭉 견디고 이제 첫 번째 전시를 다시 들여다봤을 때 곡식 작업을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그 중에서 제일 나를 이제 매혹시켰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하려고 이제 시도를 몇 개를 해요. 근데 자루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를 하나를 그릴 생각을 처음에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안 하죠. 뭐 여러 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씨앗 하나 하나에 그런 느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덩어리로 그려가지고는. 그래서 이걸 하나를 하나를 그려야만 이게 씨앗이라는 의미가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릴 생각을 하니까 일단 백호 하나를 그려보자. 그래서 백호를 그렸어요. 근데 3개월 걸렸어요. 하루에 8시간씩 그려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그리면서 오히려 이제 회화에 대한 확신이, 그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이제 잘 보면 그게 하나를 하나를 묘사라고 생각하지만 묘사 아니거든요. 묘사가 아니고 이제 바탕을 칠하고 번지기 식으로 붓을 한 번 딱 대서 번지기 식으로 번져서 뭉치는 걸 한 번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번지는 순간과 뭉쳐지는 물감의 농도를 이렇게 같이 결합시켜서 한 번에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를 하나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고, 그리고 나는 그 그려 나가는 그 시간의 축적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화면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리는 사람한테는 그 시간이 보인다라는 게 되게 용기가 됐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리는 그 행위가 본능처럼 느껴졌고 나한테 체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화는 사양산업처럼 받아들이던 시기예요. 나중에 이제 중국 미술 뭐 이렇게 등장하면서 다시 회화가 등장했지만, 그랬을 때 이 회화는 숫자는 줄어도 인간의 문명이 계속 가능한 영원하겠다라는, 왜냐하면 내 몸의 본능적인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나하고 체질이 맞다, 이걸 발견하는 게 곡식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곡식이 여성 미술로서 난 충분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 이게 그 콩 하나 하나리 씨앗이면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보면 점이어서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쏟아지기도 하고, 얼굴도 됐다가 추상도 됐다가, 그 하나의 움직이는 점이어서 그 회화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둘 다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살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곡식의 촉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거잖아요. 매일 먹고 그 생활의 미학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하고 자라서 그 색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 그럴까? 이 땅의 빛깔의 느낌이, 제가 그 색을 다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의 빛깔을 가지고 있고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하나를 하나를 씨앗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잖아요. 여성들은 그 씨앗들을 봤을 때의 그 포만감, 공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 94년도에 이제 해체하고, 개꽃도 해체하고, 이제 저는 그룹 활동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끝! 이제 좀 개인 작업에 충실하면서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사실은 그룹 활동이 어떤 수행적인 측면이 강했지 다 즐겁기만 하진 않았죠. 그리고 없는 시간에 작업에 올인하고도 싶고, 물론 그룹 활동하면서도 개인 작업을 계속 병행해 나갔지만 좀 더 올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개인 작업으로 매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어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3, 4년이 흘렀죠. 그 사이에 개인전도 하고. 근데 한 3, 4년 지나서 30대 후반이 됐어요. 고립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고 나랑 같이 여성미술 연구회 했던 30대, 그때 20대였죠. 이 사람들이 30대 되니까 여성은
특별히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면 고립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남성들은 뭐 향후에도 있고 뭐 동창회도 있고 뭐 축구 모래도 있잖아요. 그 여성들은 뭐 자기 친구랑 뭐 그것도 애 다 키워놓거나 차 마실 수 있지. 이제 사회에서 고립이 되면서 고립이 되다 보니까 폐쇄적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복병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중반에. 그래서 20대 열정으로만 모임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냥 급한 김에 이제 여성미술 연구회 했던 친구 4명이 각자 친구 1명씩을 데리고 와서 8명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냥 만나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98년도에 모여서 책 읽고, 우리가 그동안 한 10년 정도 떨어져 있었잖아요. 뭐 5년, 친한 친구는 5년 정도 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또 애 낳고 뭐 아니면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한 경험까지. 이런 것들이 나눌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그냥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술도 먹고 살아온 또 넋두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을 맞이했죠. 이제 2000년에 밀레니엄 해라고 미술 축제를 공모를 했어요, 서울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이제 말만 하니까 지루하다. 뭔가 움직이자. 그래서 축제라니 노는 축제, 여성들이 축제를 벌리면은 어떻게 될까? 뭐 그러면서 이제 여성 미술 축제에 공모를 하게 돼요. 그때 이름을 입김이라고 만들었어요. 이제 공부하려면 이름이 필요하니까. 주장보다는 우리 얘기를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입김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김 센 여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방궁 종묘정거 프로젝트. 아방궁은 아름답고 방자한 자궁이고, 종묘정거는 그것도 당시에 되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착안을 했죠. 아, 이렇게 종묘 점거 프로젝트로 하면 재밌지 않나? 정말 재미있지 않나? 그리고 그 종묘 앞이 슬럼화돼 있으니 그거를 좀 우리가 문화 공간으로 만들 그런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행사를 무산시켰죠. 전주시 종친에서. 사실 그냥 내버려 뒀으면 지금은 아방궁 종묘점거 프로젝트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뭐 며칠 하다가 끝났겠죠. 근데 그걸 그냥 무산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4년 하고 그러다 보니 미술사의 사건이 됐어요. 종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종묘 공원을 선택했고요. 그 종묘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종묘 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종묘 사직에 거의 대부분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축제를 벌려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종묘 점거한 거 아니에요. 쓰개치마를 그 들어가는 길목에 깃발 대신 걸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군복 있잖아요. 제복들을 다 해체해가지고 파티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묘의 댄스홀을 하라. 그래서 춤 댄스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마라 풍선 터트리라 해서 금기 언어들을 다 써서 풍선 터트리기. 그러니까 그 구획구획별로 축제 옮겨 다니면서 축제를 벌리는 걸 기획을 했죠. 우리 막 설치하고 있다가 이제 치마 다 뜯어내고 명화 프로젝트라 해서 명화 패러디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거 뭐 액자 다 던지고 뭐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는 그 치마를 그 쓰개 치마가 나중에 저의 퍼포먼스 도구가 되는데 그 치마를 그 치마를 이렇게 불경스럽게 어디다 난 치마를 걸어서 되게 통쾌했거든요. 그리고 분홍 치마가 이게 깃발보다 더 멋있다. 불경스럽게 어디다 치마를 거느냐고 막 치마 다 뜯어내고 그랬었죠. 아방궁 종묘정은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해서 제가 얻은 게 있다면 4년 했죠.
음, 하나는 재판을 하다 보니까 좀 똑똑해졌어요. 할 수 없이 방어를 하다 보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재판에서 제일 통쾌했던 순간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전주시 종친의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 종묘 앞을 저 여자들이 훼손했다라고 얘기할 때 저 여자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저 페미니스트들이, 근데 그 페미니스트를 발음을 못해. 태어나서 한 번도 발음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싸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벌레 씹듯이 페미니스트라고 발음을 할 때, 그 사람은 한 번도 발음해도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어쩔 수 없이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통쾌했어요. 80년대 이런 활동을 할 때도 뒤에서만 일해도 됐었거든요. 작업으로 하고.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이나 그 일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이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또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이 퍼포먼스의 중요한 점은 저 스케치마죠. 그러니까 저 스케치마는 그 입김의 아방궁 중매정거 때 나온 치마예요. 그 제가 그 치마를 보관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우리가 1인 시위를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단 시위보다는 1인 시위를 볼 때마다 그 현대인의 가장 절실한 퍼포먼스 같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퍼포먼스 할 때의 그 신체를 이용한 그런 퍼포먼스 좀 자신이 없는데 나를 가리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마를 쓰고 내가 원하는 문구를 수를 놨죠.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목동 예술인회관 때 처음 한 건 아니고 2004년도 부산 비엔날레 때 입김을 초대받아서 입김이 집단 퍼포먼스를 한번 했어요. 목동 예술인회관은 오아시스 프로젝트 팀이 이제 스쿼트로 목동을 점거했을 때 목동 예술회관을 작가들한테 돌려달라 라면서 문광구 앞에서 작가들이 릴레이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스케치마를 입고 거기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천차 시위 때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 집회 천차 시위 때 의뢰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그 길원옥 할머니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때 내가 13살이었어. 일본 전체를 준들 내 원이 풀리겠나? 라는 그 말이 나에게 박혀서 제가 술을 놔서 천차시위에 들고 그냥 갔죠. 가서 군중들 속에 같이 함께 서 있는 것으로 그 퍼포먼스를 했고, 뭐 이후 뭐 그렇게 혼자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행몽 때 이제 탈핵 전시는 또 치마만 들고 가서 또 하고,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그 스케치마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활용하고 있어요. 집사람 시리즈는 어쩌면 영원한 주제인가 봐요. 제가 그 취업 공고판 앞에서 집사람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드로잉전을 하게 되거든요. 개인전으로. 그런데 그 유모차를 끌고 골목길을 배회하는 여성을 봤을 때 그 여성이 처한 상황이 마치 나에게는 그 막막한 사막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점을 찍는 방식의 드로잉, 먹을 쓰는 방식으로 다양한 여성들의 상황과 어떤 신체를 가지고 드로잉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08년도에 오퍼링 테이블이라는 전시를 미국의 밀스 컬리지에서 하게 돼요. 입김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집사람의 집 전에 했던 4개의 그 천작업에다가 한 15개 정도 더 그 여성의 다양한 모습들을 실루엣으로 그려서 이제 공간에서 마치 군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행진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어디론가 함께 가는 모습처럼도 보이게 설치 작업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2018년도에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여성의 몸짓이라는 것으로 또 했었죠. 제 안에는 항상 그 추상과 구상 충동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팥 작업으로 팥이나 콩 작업이 되게 구상이지만 어떨 땐 되게 추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회화 작업도 지금 요번에 시도하는 작업도 좀 섞여 있는데 추상 충동과 구상 충동이 같이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먼저 나오는 게 있고 뒤에 나오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작업은 이렇게 이 도로변에 서 있는 그 나무 군상들이 마치 사람처럼 보였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그래서 그게 백호에 쫙 군상처럼 서 있게 그리려면 디테일보다는 그 묵시록적으로 흑백의 실루엣으로 그리는 게 그게 이제 이렇게 덩어리감이 나와야 돼서 이제 추상 방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섞여서 나오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작품 작업하려고 딱 앞에 쓰면 약간 맨 처음 그림 그리는 사람처럼 이게 어떤 전제가 없어요, 사실은. 걱정이에요. 2006년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중견 여성 작가 초대전을 해서 지워지다전을 하게 돼요.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크지만 그때는 동식물들이 멸종하는 거에 대한 위기감이 너무나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수집할 수 있는 멸종 목록에 있는 동식물을 40여 점 드로잉으로 했고요. 붉은 드로잉으로. 그러니까 붉은 잉크로 그린 이유는 그 증언하는 의미로 그렸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지워진 여성들, 그래서 사라진 여성들의 어떤 후속 작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불안한 풍경 중에 하나가 아시아의 변두리의 어떤 도로변에 어린 소녀가 서 있을 때 그걸 불안하게 느끼는 건 내가 모성이어서 그런지 같은 여성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 히잡이 또 금지됐을 때 히잡 이제 아랍 여성들이 또 반대 운동 하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익명화된 여성들의 위기감 그런 거를 그려서 이제 지워지다전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정말 먼 곳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먼 곳의 이야기인데 어떨 때 나한테 좀 가깝게 들려주고 싶어서 내가 그걸 주제로 작업을 했고 그러나 내 한계를 느끼는 거죠. 먼 곳의 얘기를 가깝게 그렸지만 언제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내 안에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만 난 또 이거라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였어요. 2002년도에 팟으로만 개인전을 해요. 이제 제가 처음에 곡식으로 주제를 했지만 팥이 가장 이야기를 이렇게 벽사의 의미도 있지만 또 이게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팥 작업으로 개인전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약간 동어 반복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내가 그리기에 달인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습관적으로 그리는 것도 같고 그래서 매너리즘을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접었는데 2007년도쯤 되니까 아까 나무 작업으로도 개인전하고 드로잉전도 하고 했죠. 다른 작업을 많이 했어요. 인물도 하고 이제 2007년도쯤 됐으니까 약간 이렇게 옆구리에서 콩이 쏟아져 나오듯이 막 더 이제 할 얘기가 막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안 빠질 자신이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하게 됐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이 작업은 그 이제 소재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보면 사실은 그 이후의 작업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그 이후의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저런 오색콩 같이 축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성 영화제 때 포스터가 이제 저한테 포스터 의뢰가 왔을 때 축포가 터지듯이 이렇게 축제의 의미를 담아달라고 했을 때 오색콩이 터지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게 말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콩으로 축포를 터뜨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글쎄 이렇게 주제는 그러니까 그 뭐 씨앗 생명 이거를 떠나서 뭐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심지어는 아무데서나 굴러다니는 아무데서나 발생하는 별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종한 작업 중에 하나는 또 그 촛불 집회 때 그 불 밝힌 사람들이 난 다 콩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광장 시리즈로 촛불콩을 그리게 됐죠. 그러게.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첫 해 살고 나니까 어, 제가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내 집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바빴어요. 기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작업하랴 뭐 그러고 난데 어디 여행을 며칠 오게 됐어요. 갔다 오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약간 주사 맞은 것처럼. 그래서 그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내가 여행을 갔다 오는 게 어머니랑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되게 사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방주사 맞듯이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게 됐고, 물론 경비는 제가 뭐 일러스트도 하고 그림도 팔고 해서 몇 대 갔다 오니까 또 많은 데서 이제 그 답사하고 또 그걸로 전시도 하는 기회가 또 여러 번 좋은 기회가 생겨서 뭐 그리스 이런 데는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여행을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고 사진 찍는 대신 가는 곳마다 한 장씩 그렸고 또 약간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 와중에 여행을 온 거에 대한 어떤 도덕심? 뭐 이런 걸로 거기서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한 장씩 그리니까 여행이 하나가 끝나면 한 권의 스케치북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세 번 하니까 거기 가서 그 지역의 노트를 사서 그리면 지역성이 또 더 잘 드러나고 마치 컨셉처럼 그러다 보니 뭐 한 30권 정도 뭐 2권 그린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여행 노트가 완성이 됐고요. 저는 이제 그게 뭐 농담 삼아 치매 예방이다. 안 간 친구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대신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려면 이제 그 장소적 특성을 그려야지만 이제 그 장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는 곳마다 한 장씩 기록하듯이 그린 일기처럼 그린 스케치북이 생겨났죠. 제가 이제 커다란 변화를 겪어요. 2009년도에 이제 집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50이 가까이 왔을 때 어, 이제 내 삶의 방식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물론 내 의지대로 된 건 아니고 이제 뭐 일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맘대로 살았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맘대로 산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든 상황을 돌파하면서 살았지 내 맘대로 선택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 맘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충격을 받고 내 맘대로 산다는 거를
비로소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시골 가서 혼자 사는 거더라고. 작업하고 조용하게. 그래서 애가 20살이 됐을 때 각자 독립하기로 하고 제가 시골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근데 그 뭐 50 가까이 오는 그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건 줄 알고 뭔가 이제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인간관계나 내 삶의 모습들, 살아왔던 것들 이러면서 이제 그 새삼스럽게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되게 또 친분만 아니고 동시대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도 나한테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연대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12명을 그리게 됐고요. 얼굴 풍경에 제 도록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예술이 길 없는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 하나를 보여준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싶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인물전 할 때 6명을 더 그려서 요번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초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만나서 벌어졌던 일, 그 사람의 존재가 준 영향력 이런 게 중요해서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박영수 선생님은 뭐 카메라, 또 그 선생님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서 또 인형, 또 뭐 행성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선생님을 상징할 수 있는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콜라주 하듯이 얼굴 초상하고 같이 결합을 했고요. 제목도 박영숙이라고 쓰지 않고 무장해제라고 해서 그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제 박영수의 그 밝은 면이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얼굴 풍경전을 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이제 안성 작업실로 오게 돼요. 이제 오게 된 건 집세를 올려서 오게 됐고, 이 작업실은 이제 지인이 이제 살면서 그러니까 혜택을 줘서 내가 오게 됐어요. 15번째 이사 오게 된 거고요. 15번째 이사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사 와서 한 작업이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저의 주제 지금도 연결이 되지만 그 환경이나 이제 이 지구적 생태계에 대해서 되게 위기감이나 또 제가 여기 10년째 살지만 나날이 변해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는 약간 채취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것보다 채취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그 나물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나물 시리즈 그림을 그렸잖아요. 95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건 제가 이제 애 낳고 이렇게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어디를 못 가고 봄날에 들뜬 마음으로 시장을 갔는데 그 좌판에 나물이 널려 있을 때 되게 그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안 가도 그게 기운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물 하나하나 제가 곡식 하나하나에 주목했듯이 나물 하나하나가 조형적으로만 봐도 아름다웠어요. 제가. 그래서 저거는 꼭 내가 나중에 그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씩 거의 원 채반에 받쳐놓은 것처럼 그리게 됐는데 그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자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어요. 이제 고기를 이쪽에서 굽고 누가 채소를 쓸어 와서 이렇게 큰 쟁반에다가 쫙 채소를 펼쳐놨어요. 여자들 7명이 전부 다 엎드려서 탄성을 질러요. 채반에 받쳐놓은 야채를 보면서 살림의 4군자라는 작업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시 서져 있는 야채를 봤을 때 그 충족감도 있지만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성들의 그 살림의 시선, 생명의 시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화해서 제가 나무를 하나하나 그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 이제 여기서 정착을 했으니까 이 생태계를 기록해야겠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 이렇게 심어져 있는 길가에 있는 나물이 아니라 채취해서 한 번 씻어 펼쳐놓은 거잖아요. 그럴 때 그 1차 노동, 그것까지 알란가 모르겠는데 1차 노동을 거친 거잖아요. 나무를 딱 뜯거나 씻거나 이런 건 다 여성들의 노동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물 연작을 처음에 와서 하게 되고요. 그래, 나물 작업을 여기 처음 와서 한 작업이에요. 그 그림의 숨은 의도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면 다 정제되고 다듬어지고, 제가 이제 썩은 과일을 그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썩었다라기보다는 덜 익거나 물르거나 버려진 과일들인데 약간 찌그러지거나 그런 거 다 수집하다가 그리고 먹은 적도 있는데, 이게 이 정제된 사회, 이 마트에 가서 그 생물의 그런 식물의 기운, 채초의 기운을 내가 뭘 먹는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탄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의 과정이 생략된 음, 그 채소, 그 먹거리, 그것에 대한 들여다보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왔으면 좋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양파파, 그거를 이제 까만 화면에 큰 획으로 난치듯이 그린 게 있어요. 양파. 양파 꽃 되게 예쁘거든요. 뿌리까지. 그걸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그릴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 사대부들은 먹지도 못하는 난을 치잖아요. 이렇게 난 치고, 국화, 매화. 근데 그래, 너희들은 난을 쳤지, 나는 파를 치마. 이런 약간 그리고 우리는 그 생활에서 그 씻으면서 발견하는 미학, 그것에 약간 야지를 놓고 싶은 마음으로 그린 것도 있어요. 그 시리즈를. 벌레 연작은 이제 여기 그 유리창에 밤마다 나방이 몸을 펼치고 보이거든요. 여름밤에 엄청난 숫자죠. 다양하고. 그 처음에 우리가 시골에 산다라는 건 벌레와의 전쟁이기도 하고 벌레와 공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지네는 싫어하지만 그때 그 나방이었어요. 나방이. 그런데 그 나방을 난 진짜 쟤는 진짜 왜 뭐 하는 애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저 나방이. 근데 만약에 나방이 없어지면 새들이 먹거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나방을 이제 다시 보게 되면서 발견이죠. 같이 살면서 발견하게 된 것.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목도리 쓴 나방도 있고, 그 기품이 잿빛이지만 나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위험이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나방들의 존재감, 벌레와 좀 같이 살자. 내가 수집한 벌레들로 작품을 했고, 그 다음에 나방만 이제 특별히 4점인가 완성을 했죠. 백호에다가. 나방을 백호에다 그려서 이거 뭐에다 쓸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존재감을 표현할 때는 그 크기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작게 예쁘게 그려서는 안 되는, 얼굴 초상을 그린 크기만 하게 그려야지 그 나방의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히려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심코 지나치고 잘 안 보는 그런 그런 거일수록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크게 그린 것도 있죠. 그릴 때 화면이 크면 그 디테일들을 막 그리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린 것 중에는 박쥐 귀만 100호짜리로 그린 게 있는데, 그 귀에 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상적인 감수성도 있지만 그 디테일함을 약간 매만지듯이 이렇게 그릴 때의 그 희열이 있어요. 내가 더듬듯이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그래서 크게 그린 이유도 있어요. 감자싹, 그러니까 이것도 그니까 이제 집에서 미처 먹지 못한 감자에서 냉장고에 묻어둔 미처 먹지 못한 감자에서 싹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발견했을 때 이렇게 기묘했어요. 감자싹은요, 이게 도끼가 있어서 그런지 감자 싹이 날 때 싹만 거기서 나는 게 아니라 그 감자 알 있죠, 알. 그 새끼까지도 그 몸 안에서 튀어나와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감자가 그 두 가지를 저는 발견했죠. 방치해 놓은 그 하찮은 감자에서 자기 몸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의 징그러움, 그 치열함, 그로테스크함, 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그 방치된 감자에서 그 싹을 발견하는 시선. 저는 그 시선이, 내가 그 여성적 시선이 아니면 그걸 발견했을까? 그걸 그림으로 그릴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미학적이에요. 사실은 그린 게 막 그 징그럽고 멋있어요. 또 감자싹 시리즈가 나왔죠. 괴 생명체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그 감자싹을 그릴 때 배경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잘 지었다라고 하는 가장 현대적인 공간에다 갖다 놨어요. 왜냐면 이제 뭐 DDP라든지 또 뭐 그 삼성 리움 건물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 인간이 가장 잘 첨단 공법으로 지은 데일수록 다른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벌레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감자싹을 거기다가 등장시키고 나방이 날아다니게 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회방 놓고 싶은 뭐 인간이 뭐 지 살자고 지은 공간에 다른 생명체가 못 살면 자기도 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지금 제가 전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제목이 걷는 달이에요. 그 이제 거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전에 했던 5점, 새로 한 거 6점, 초상자가 6점, 그다음에 붉은 드로잉 추가로 뭐 15점. 그건 여성들의 이렇게 지난한 몸짓에 가까운 그런 드로잉이고 여자들의 내면 그리고 이렇게 여자들이 지구와 이렇게 독대하는 혼자 있으나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 그리고 감춰진 이야기 물론 제가 여행길에서 만나거나 또 길거리에서 본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전시가 이제 앞두고 있어요. 내가 달을 상정할 때는 저는 약간 습관이 매일 달을 한 번씩 확인해야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 때도 그냥 설거지하다 자기 전에 한번 달을 한번 쓱 보고 와야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여성들이 홀로 있을 때 달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또 아니면 슬픔을 달래거나 독백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성들과 나는 많은 교감이 있을 것 같아요. 달이 일단은 물론 달이라고 하는 게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저는 달을 보면서 여성들이 나눴을 것 같은 독백들도 느껴지고 저 역시도 항상 그 달을 봤을 때 아주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그런 이야기들이 약간 느끼고 싶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걷는 달이라고 했을 때 걷는은 좀 액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 걷는다라고 했을 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영어로 해석할 때 뭐 다리를 걷는다고 해야 될지 달을 걷게 할지 뭐 되게
어려워했는데 그냥 달 위를 걷는 걸로 영어는 표현을 했어요. 이응노 미술상 받고 나서 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미술상이 약간 회고전식으로 치러져서 전 좀 주제를 설정하고 싶었는데 어, 뭐 나중에 보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4, 5년 전에 문득 어, 최후의 만찬을 보다가 여성이 없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늦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늦게 발견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좀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저 자리에 못 앉는 이유가 스승이 없, 제자가 못된 건 스승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없다면 자기가 스승이 돼야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스승이 된 길을 개척한 여자들을 식탁에 초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최초의 만찬을 그리게 됐고, 근데 그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래, 너희는 최후의 만찬을 해. 우린 최초의 만찬을 차릴게. 그래서 최초의 만찬을 차렸고, 이제 다양한 인물이 거기에 들어가죠. 뭐, 인종, 뭐, 또, 그, 나이, 뭐, 계층 상관없이 다양한 내가 초대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초대를 해서 최초의 만찬을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최초의 만찬을 12명을 앉혀서 그린 건 조그맣고 처음에는 3m짜리에다가 12명을 앉혀서 그리려니까 거기다 이렇게 넣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100호, 뭐 200호에 3명, 4명 막 이렇게 스탠딩처럼 그렇게 그리고 나서 5개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그맣게 기념사진 촬영하듯이 조그맣게 그렸어요. 제가 초대하고 싶은 여성들을 초대한 거죠. 더 잘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건드릴 것들을 많이 건드려 와서 지금은 그거를 더 깊이,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더 가는 것, 더 확장시키는 것, 이런 일들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의 이번에 걷는 달이라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성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지만 내가 피상적으로 다뤘던 것, 또 1차적인 접근만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내면화시키고 거기서 안 보이는 측면을 끄집어내고 나에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좀 담아내고 그런 과정이 남아있지 그게 조금 더 비중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걸 막 뭘 찾는다기보다는 나이 들면 배짱이 생기니까 뭐 다 버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열어놓고 있어요.